여러분은 긍정의 힘을 믿으시나요? 얼마 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의 금메달을 땄던 박상영 선수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되뇌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었죠. 긍정적인 암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준 바로 그 결정적인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세계적인 사업가 빌 게이츠는 자신이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로 매일 2가지의 최면을 거는 것,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큰 행운이 나에게 분명히 찾아올 거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매일같이 되냈다고 합니다. 박상영 선수나 빌 게이츠처럼 우리도 취업을 비롯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긍정적인 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 긍정의 아이콘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긍정 이희구입니다. 마치 제 호같이 느껴지는데요. 네. 저도 긍정의 힘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되니 불평불만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남에게 막 이렇게 퍼뜨리거나 전달하는 그런 습관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도 해보게 되고, 하지만 불평불만은 사람을 더욱더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죠. 네. 예,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불행까지 가기도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말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게 되면은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성공적인 미래를 원한다면은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 꼭 필요하겠죠. 네. 긍정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긍정 조재환입니다. 네. 예,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이제 면접을 보게 되죠.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과 태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희 철학도 네. 보면 긍사적천이라는 저희 좌우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쉽지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이런 긍사적천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꼭 성공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네. 좌긍정, 우긍정 두 분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긍정 시작합니다. 네, 여성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은 어떤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 직업을 네. 가진 분들은 사회의 어둡고 춥고 막막하고 이런 곳을 따뜻하게 밝혀주시는 분들이에요. 뭐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훈훈한데요. 산타? 그렇군요. 네. 산타가 나오시나요? 아직 좀 때가 이르죠? 네. 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직업은요,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산타보다 더 멋진 분들이네요. 그렇죠. 네. 네. 루돌프까지 타고 오실 거예요. 네. 네, 사회복지사. 정말요. 정말 중요한 분들인 것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 세계 소비자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2030년 서울의 60세 이상 예상 인구가 320만 명에 이르고요. 또 전 연령대의 31%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직업이 또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가 되고요. 또 복지나 장애인 뭐 여러 가지 보육 업무 등 관련 직종이 아주 유망 직종으로 분리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유망 직종이자 많은 분들이 꿈꾸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어떤 직업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직업이 사회복지사예요.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듣고 접하기는 하는데 네.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박사님 궁금해요. 일단 사회복지사라고 네.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뭐 직업사전에 나와 있는
중심 인축으로 보게 되면 네. 청소년, 노인, 여성,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장애인 이러한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인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이나 아니면 사회학을 이제 전공했던 분들을 전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해서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네. 이제 분들을 우리는 사회복지사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가 미래 유망 직종이라고 하니까는 뭐 관심 갖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저희도 타겟 마케팅처럼 이런 분들은 꼭 주목해서 시청하셔야 한다. 타겟 분석을 좀 해볼까 해요. 네. 먼저 나이입니다. 사회복지사에 도전해볼 만한 연령대가 있다면 그것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박사님? 일단 나이 제한은 없다라고 없다?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리고 네. 싶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자격증을 언제 취득하는 게 좋으냐. 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본인의 꿈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애초부터 뭐 10대에서 이제 20대 진학을 할 때 이제 나는 아예 사회복지 전공을 하겠다라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취업 문턱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뒤에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자격을 얼만큼 취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취업에 대한 문턱도 이제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네. 할 수 있고요. 일단 산업인력공단 2014년도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일단은 사회복지사 이제 취득자들 약 60%가 보면 30대에서 40대에 이제 다 포진해 돼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20대 우리가 많이 취득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0대보다는 50대가 훨씬 더 많이 취득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2급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번 네. 잠시 보게 되면요. 20대가 보통 이제 한 15.75% 정도, 15% 정도 가져가고 30대가 22%, 그다음에 40대가 25%, 50대가 뭐 14%, 꽤 많네요. 그다음에 60대가 한 2%대.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30대, 40대, 50대가 골고루 이제 들어가 있는 현상을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문 학과를 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20대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회복지 쪽으로 가는 비율은 조금 더 낮다. 그러니까 취득에 대비해서 20대는 사회복지사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네. 이제 다른 직업 생활을 하다가 이제 30, 40, 50대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직업의 적성이에요. 참, 이걸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어려운 건데, 사회복지사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되게 좋은, 어울리는 성격이나 뭐 특성,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 뭐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또 하다 보면 자기랑 맞지 않다.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적 지능은 이제 우리가 머리로 이제 하는 부분이니까 쉬운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이제 성격, 흥미, 그다음에 우리가 직업 가치관으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성격은 이제 중요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98%,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네. 이제 성격에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일단 다른 사람들의 욕구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바라는 배려, 네. 그다음에 이런 감정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라는 이제 성격이 좀 빨리 나와야 되는 네, 네, 부분 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한 96 정도로 보게 되면 이제 사회성이죠. 그래서 뭐 나는 뭐 사회성이 좋아, 난 인간관계가 좋아, 친구가 많다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르게 얼만큼 유대관계를 오래 맺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급했던 같은 96%인 적응성, 그다음에 융통성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네. 대해서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자기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그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나머지 이제 보게 되면 협조라든지 정직성이 이제 성격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당신 정직하지 않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정직하지 않아요. 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정직하다고 하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격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감내하는 부분이라든지 인내심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특히 이제 흥미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폴란드의 6가지 유형을 이제 보게 됐을 때 6가지 중에서도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사회성,
이고요. 이 사회생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발달시키고 치료해주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진취형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조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형태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극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이타에 관련된 가치관이죠.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이런 가치관이 필요하고, 애국과 고용이라는 즉 평생 직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고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뭐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는 건가요? 일단 NCS 기준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NCS도 이제 직무를 기준으로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면 사회복지 정책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사회복지 정책은 지역사회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을 하고 이행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공공복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복지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됐을 때 사회복지기관 운영.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지관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에 들어가 있는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복지 서비스 분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을 하는 이제 형태고, 그 다음에 복지 면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례 관리. 실제로 이 복지관이나 다른 데 가보시면 서비스에 대한 사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크게 두 가지로 정책과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서도 뭐 복지관 생활시설 내에 이제 직무를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형태,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학교 사회 사업가로서의 복지를 활동할 수 있는 이제 문제 학생들이나 이쪽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병원에서 의료 관련된 사회복지사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나라 공공기관에서 이제 복지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분야. 그래서 크게 5가지의 사회복지사로도 구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이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일단 뭐 2040년도에 들어가면 인구 이제 5천만의 이제 절반, 이제 52세가 넘는 초고령화 이제 시대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노인 돌봄 서비스, 헬스케어, 그 다음에 뭐 치료, 인적 자원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수명 주기 변화가 돼서 우리가 100세 시대 가면서 70, 80 가더라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 우리는 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핵가족에 의해서 이제 뭐 부모에 대한 부양에 대한 책임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이제 케어를 받을 것이냐, 복지를 혜택을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계열이 계속적으로 추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더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노인 분야도 있고 장애인, 뭐 청소년 분야도 있고 의료 쪽도 있고요. 이 활동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크게 일반 영역하고 그 다음에 확장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일반 영역으로 보게 되면 공적 사회복지, 쉽게 말하면 이제 시, 군 이런 쪽에서 사회복지 전담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영역에서 하시는데, 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의료사회복지사와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이제 다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정신장애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케어를 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서의 한원을 할 수 있게끔 상담을 해주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확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학교 내, 이제 중고등학교 내에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정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군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산업 사회복지사. 이렇게 크게 분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가 꽤 다양하네요.
근데 정부가 2017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7,000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안을 확정을 했는데 사회복지 공무원은 뭐고요? 사회복지사는 뭔가요? 사회복지 공무원은 말 그대로 행정, 그 다음에 기획, 운영 프로그램 등을 기획을 해서 그에 관련해서 이제 사무적인 지원을 해주는 네. 이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로 갈 것이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네.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은 고민 상담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해보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뭐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고용적이고 금전적인 부분들을 가져가기 그렇죠.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공무원 역시도 나이 연령이 제한이 없다 보니 많이 도전하신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직업의 장점은 뭐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실제 복지관에 가보면요. 예전에는 이제 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요. 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또 많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전문 영역들이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 내가 아동이냐 아니면 청소년이냐 그다음에 뭐 노인이냐 장애우냐 따라서 그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이제 사명감과 자기가 좋아하는 봉사활동, 그 다음에 사회복지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넓어졌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국은 뿌듯함이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을 케어를 하고 했을 때 얼마나 자기에 대한 만족감을 가져갈 것이냐, 그 다음에 행복감을 가져가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조금 다소 편차가 좀 심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평생 직업으로서 여성분들이 가져가기에는 네네. 유리하다라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를 하다가 공무원 계열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더 폭이 있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은 지방 국가 공무원직이 있지만 지방 공무원직으로서 사회복지 공무원 쪽은 좀 더 다른 데보다 경쟁률도 있지만 채용에 대한 분야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회를 빨리 네네.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장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체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수급 뭐 분이라든지 독거노인분이라든지 이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현장에 관련된 실무를 많이 겪다 보면 현장 경험이 이제 많죠. 네. 그래서 뭐 뜻하지 않은 곳을 갈 수도 있고요. 또 뜻하지 않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 신체적인 힘을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노하우가 없다든지 했을 때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전체 임금 수준이 아까 말한 것처럼 편차가 좀 있지만 초반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일반 신입의 2,500선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약 한 80%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 3년, 4년 정도 채워지면 네. 충분히 케어가 되겠지만 너무 임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러한 편익견을 갖고 진입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불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업무 현장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찾아간 곳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이곳은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구로꿈 제작소, 도시형 대안학교로 운영되는 꿈이 있는 학교 등 사회복지사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말씀 그대로 종합적인 겁니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들어가고 나면 방과후 교실에 들어가지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라 가지고 주간보호인데 그게 이제 주야간 보호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19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강사라든가 음식하는 뭐 이런 분들까지 하면 한 39분이 지금 일을. 2005년 복지관이 설립된 이후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직접 발로 뛰어오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질병이나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이제 복지를 추구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복지라는 게 뭐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 그래서 뭐 개인이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지역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역 자체가, 그 동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것들을 돕는 일이에요. 그날 오후 오늘도 복지관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기업 후원을 바탕으로 지역 내 외국이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실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원을 해주시고 돈도 지원해주지만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언어적인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개강을 하여서 안에서 이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전쟁이 가르치 줬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워 재미있어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늘 소통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개발, 진행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오늘도 이웃과 함께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저희 기관을 믿고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에게 그 삶의 가치를 정말 찾게 해드리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이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넓게 지역을 좀 바라보고 이제 지역과 함께 이제 지역을 만날 수 있는 이제 마을을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 일하는 모습 진짜 멋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질들도 꼭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아마도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박사님,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질에 관련해서 한 5가지 정도 네. 제가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말하는 체계적인 이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현장에서 몸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힘들겠죠. 체계적인 이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문적인 권위.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게 권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뭐 스테이터스, 내가 사회복지사로서에 대한 이제 자존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가 사회적인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으로 말 그대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공감대로서의 자기의 충분한 앞에 배려하고 그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되지 않게끔 하는 이 승인이라는 네. 게 필요하고요. 네 번째가 윤리 강령이죠. 이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약자를 좀 많이 돌봐줘야 되는 이러한 대상자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한 윤리적 강령을 갖고 있어야지만 진행될 수 있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전문적인 문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최근에는 또 다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네.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라든지 장애인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문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건 힘들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복지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자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성실성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대한 어쨌든 우리가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성실성. 그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우리가 대면,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해줘야 되는 대면성. 그다음에 온화함. 그다음에 감정이입. 이렇게 네 가지가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회복지사의 구체적인 업무와 그리고 또 갖춰야 할 자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그 자세한 정보들 그녀의 잠 매거진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가 알고 싶었던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그녀입니다. 아시아뉴스 통신의 김은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일주일 만에 더 예뻐졌어요. 왜 저럴까요? 깜놀. 네, 오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기자님, 네. 현재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어느 정도나 될까요? 되게 많으세요. 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는 약 74,300여 명이나 됩니다. 성비를 좀 살펴보면요. 남성이 32.9%, 여성이 67.1%로 약 3대 7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제일 많아서 33.1%, 30대가 29.5%, 40대가 25.5%, 50대 이상이 그래도 11.9%나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50대 이상도 꽤 되는군요. 네. 그러네요. 근무 환경은 어때요? 그런데 근무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의 그 정보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분들은 복지 대상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서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고 상담하는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외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쌀이나 연탄, 그런 배달 등의 그런 행사도 하시고요. 김장봉사, 세탁봉사 이런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모집과 교육, 행정 업무 이런 것들도 다 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고 직접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대민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도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건 제가 취재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교 때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학점이수를 하게 되는 교양을 들으면서 직접 일원동에 있는 태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가 봉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분이 이제 맡겨주신 행정 업무를 좀 처리를 했었는데 제가 하지 않으면 그걸 그분이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이 터졌었거든요. 일이 터졌어요? 네,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소화를 하고 계시는데 점점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되는 역량들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량이 줄지 않고 점점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는 시설 이용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또 저녁이나 주말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초과 근무, 주말 근무 잦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에 따라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24시간 출동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여성들이 사회복지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의 특성으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성성입니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자체가 투철한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이런 직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대상자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 능력, 이해심, 사회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론 남성분들도 우리 박사님처럼 이런 부분이 뛰어나신 분들 아니신가요? 역시. 네, 역시 남성분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신 편인데 모성애를 갖고 태어난 여성분들의 이 섬세함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도 남성 복지사분들보다 여성 복지사분들이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직업의 안정성인데요. 우선 사회복지사의 경우에 경력 단절 여성이나 혹은 높은 연령대에 대한 진입 장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취업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파트타임으로도 일하실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또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장점 때문에 특히 거기에 더불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지원을 팍팍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분들의 직업 선호도가 다른 직업들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사님, 이 부분 좀 더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과 남성에 관련된 비율이 일단 여성분들이 훨씬 더 높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왜 사회복지사 쪽에 관련된 여성분들이 이제 활동하기 더 좋냐.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돌봄과 그다음에 우리 사람들에 대한 케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게 되면 모성애라든지 그다음에 가정 살림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장점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남성분들하고 이제 한번 보고 해봤는데요. 굉장히 어찌 보면 부드럽긴 하지만 그 섬세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 감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 감정에 관련해서 말 그대로 케어를 해주고 그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부분들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어찌 보면 남성분들은 일에 대한 접근으로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남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들의 이제 뭐 시부모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모시고 했던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좀 사회복지사 쪽에 많이 활동을 하시고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분야들이 좀 더 재택이라든지 파트타임이라든지 이제 여성 이제 주종 직업으로서의 자리를 좀 매김하고 있고 남성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여성분들의 파워를 무시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박사님, 어떤 과정을 거쳐야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나요? 뭐 자세한 내용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사회복지사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 이러한 이제 자격 조건을 부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면 충분히 이제 응시가 이제 가능하고 사회복지사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사회복지사도 이제 자격 제도라는 게 이제 항상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이제 2급을 취득하는 게 이제 전문 학사 졸업에 이제 준하는 이제 조건들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격 등급에 따라서도 이제 실습 현장에서 얼마큼 대우를 좀 받고 좀 더 뭐 행정으로 가느냐 또는 그에 관련된 현장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이제 그때 취업 단계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2급을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취득을 하게 되죠. 이득을 하게 되고 시험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1급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2급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이제 그 기관에서는 2급보다는 또 1급을 또 선호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기관마다의 등급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하시면 말 그대로 뭐 사회복지사한테는 자격 취득 그 다음에 1급을 따기 위한 자격 취득 부분들도 다양하게 도전하고 자기의 길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자님. 우선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학점 은행제, 평생교육원 등에서 필요한 수업을 이수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를 해야 하는데 14과목을 우선 들으시면 되고요. 또 현장 실습 120시간만 잘 충족하시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듯이 1급은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자가 혹은 아니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자가 별도의 국가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상담 분야에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또 같은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게 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뭐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지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서 이 1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요구로 좀 차별화를 두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자급으로 승진을 하고 싶고 또 경력을 꼭 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지금 나온 게 뭐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는 것도 있고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교육의 각각의 좀 장단점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인정받고 활동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사회복지에 관련된 뭐 신념, 봉사, 그다음에 직업 가치관, 그다음에 윤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면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 차이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연령대.
라고 저는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령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20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이제 대학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학점은행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평생교육원 이런 데를 가지 않고 바로 대학으로 다시 편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네. 신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대 분도 계시고 이제 40대 분도 있는데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40대 분도 꽤 계세요. 단지 이제 그에 대해서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령대의 차이점은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점은행제나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에서 50대 분들이 또 많이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입직구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전문 교육을 좀 더 단기간에 달성을 하면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늦게 나이대가 있지만 사명감이라든지 오히려 만족도는 더 훨씬 높게 측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우리 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네. 궁금해요. 네, 항상 비용 담당은 저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기준으로 이수 과목을 좀 안내해 드리면요. 우선 전공 필수로 3학점씩 10과목, 그리고 전공 선택 3학점씩 4과목, 총 14과목 42학점을 이수하시면 되는데 학점 은행제 같은 경우는 학점 1학점당 한 5만 원 정도로 수강이 되더라고요. 1학점당. 네. 그래서 42학점이니까 5만 원씩 곱하면 21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대학교의 사이버 교육원이라든지 이제 원격 강의가 가능한 기관들의 사이버 교육원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었고 현재 여러 기관별로 사회복지사 과정에 있어서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비교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비용을 많이 절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국비 지원은 없나요? 네. 처음으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경우가 이 학점을 취득해야 되는 학점 이수형 자격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국비 지원이 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배움 카드를 가지고 지원이 되는 이런 것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자녀이신 분들은 보훈청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면 사회복지사 과정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회복지사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취업 현황 어떤 편인가요? 네, 여러 기관에 취업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이런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특수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복지시설, 부자복지시설 혹은 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사회복지 생활시설로 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체로 결혼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 채용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이나 면접을 거쳐서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요양시설, 종합병원, 정신병원 등 이런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병원이나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시고요. 특히 공개 채용으로 입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사들보다 훨씬 임금이나 복리 후생이 좀 더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이상을 취득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이제 사설기관에도 취업이 가능하게 될 텐데 그럼 국가 공공기관과 사설기관 취업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박사님? 일단 취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가 이제 임금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임금에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로 사설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큰 차이는 이제 없는 거로 이제 나오고요. 네. 그 차이에 대한 캡은 이제 본인이 이제 느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금의 차이는 없지만 일단 고용에 대한 안정성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종합복지관처럼 다양하게 일을 대상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이 이제 가장 크고요. 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사회복지 정책 서비스 측면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복지관 운영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노하우, 또 그에 대해서 앞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국가기관, 네. 이제 공공기관으로 가는 게 좀 더 취업 능력이 중요하고요. 사설기관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장 중심이 좀 많죠. 그래서 이건 사람 성향에 따라 좀 틀려집니다. 저도 이제 내담자들하고 보다 보면 사회복지를 하다가 저는 전담 공무원 쪽으로 안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 하다가 이제 가지만 현장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현장에 체험은 자기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한 보람을 좀 더 현장에서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취업의 방법과 여러 가지 전략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건가요? 아,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무원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국가직이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은 이제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일단 거주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제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없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어쨌든 자기 지역에 이제 우선권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자체 구급 공무원 시험 일정과 거의 비슷하지만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또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도 많이 이제 다양화되고 확대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보다는 조금 시험을 앞당겨서 보는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급 지방 이제 공무원보다는 좀 더 일찍 이제 시험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2급, 기본적으로는 상급도 이제 구성이 되지만 이런 부분에 연령도 상관없이 얼마든지 응시가 가능하고요. 일단은 지금 상급 시험이 없기 때문에 2급 이상 자격증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 경쟁률 굉장히 셀 것 그렇죠. 같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기자님 그러면은 사회복지 공무원 지금 시험 현황과 경쟁률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제일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지난 3월 21일에 서울시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에서는 2016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 임용시험 잠정 응시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복지직에 1,04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고요. 네. 최종 접수 현황은 7,708명, 그리고 잠정 응시자 수는 4,957명으로 응시율이 67.33%, 경쟁률은 4.74대 1로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은데 실은 가만 보시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1,600여 명 정도 매년 뽑는다고 했는데 네. 서울시에서만 지금 거의 1,050명 정도를 뽑는 그렇네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이 경쟁 대수가 최소 거의 20대 1을 웃도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한 명이 적게는 그 복지 대상자를 80명에서 많게는 200명 정도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기피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에 자살 사고도 있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용에 대한 그 범위도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근데 워낙에 취업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는 분야와 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박사님 취업 전에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담자는 학교에서도 이제 하다 보면 다양하게 사회복지사로 저는 근무하고 싶어요라고 막연하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냐? 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무료 봉사 활동을 그렇죠. 한번 해본 거를 가지고 이제 다 해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복지관이라는 곳이 있고 병원이라는 곳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교정이라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군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NGO라고 하는 이제 기관도 있고 다양한 기관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관마다의 특성을 우리는 잘 고려를 하고 접근하는 게 지금 취업 전략인데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보게 되면 일단은 제가 실제로 이제 그런 시청 쪽 관련된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한번 컨설팅하고 자문회의를 하다 보면 그 가보면 시나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계신 일자리 지원센터라든지 사회복지과 이쪽에 수시로 가면서 이게 대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은 무료 사회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장단점을 몸소 느끼고 그거를 기록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맞는지 틀린지 그 기관마다의 특성들을 이제 리스트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급여가 좀 낮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그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여 대비 무엇으로 더 환산할 수 있는 자기의 가치를 말 그대로 전환시키는 연습들을 좀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뭐 기관별 또는 사회복지사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 전략을 세우고 그게 관련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네, 있는데 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의 해외 취업이 얼마나 열려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기회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중에 아예 해외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거든요. 뭐 유니세프나 굿네이버스 혹은 컴패션 등 이 해외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해외 파견 직원을 뽑기도 하고요. 몇몇 재단에서는 아예 해외 전용 사업을 꾸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대기업이 사회복지사 연수를 또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바로 삼성이 국내 최초로 최장기로 사회복지사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삼성의 지원을 받아서 2016년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발대식을 따끈따끈한 지난 8일에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올해는 각 분야의 사회복지사 69분을 데리고 이 연수단원이 연수 주제별로 9팀을 이렇게 꾸려서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재난 사건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사회적 기업과 사회복지 연계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요새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이 네. 이주민의 사회통합 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제를 정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호주 등으로 직접 연수를 가게 됩니다. 네. 특히 올해는 단순히 해외 사회복지기관 방문이 아니라 이 선진 기술은 습득하고 저개발 국가에서는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전파하는 약간 교류형, 대외적인 활동으로도 이어지게 되고요. 제가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작년에 이제 참여하신 분인데 연수 당시에는 충현복지관의 팀장님이셨는데 교수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김성현 교수님께서는 실천 현장에는 이 사회복지사들이 선진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경험하고 한국 실정에 맞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말 유일무이한 사업이다. 너무 좋았다라는 또 평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삼성은 지난 2001년부터 16년 동안 국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회복지사 1,231분이 이 혜택을 누리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뭐 해외도 물론이고요. 국내외에 그런 채용 정보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매년 초에 정확히 몇 명까지 채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사설기관 경우에는 자리가 비게 되면 바로바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공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되는 기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고 특히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자주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0년 후에 가장 전망이 좋은 일자리 20개 중에 5위에 선정된 게 바로 이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분들 위해서 준비한 코너가 있죠. 네.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제대로 된 알짜 정보만을 선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매거진 속 큐레이션. 박사님 옆에서 왜 따라하고 아, 들리셨어요? 그럼요. 즐거워서. 오늘은 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자, 오늘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중요한 평균 연봉입니다, 기자님. 네. 늘 돈을 맡고 있는 김기자입니다. 네. 평균 연봉은 약 2천만 원 선으로 솔직히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시는 거에 비해서 보상에 대한 만족도나 환경은 아직까지도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네, 임금과 복리후생이 낮은 편인데 사실 사회복지사를 선택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이런 처우와 전혀 상관이 없이 취업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사회복지 업무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 승진을 또 우대해주고 또 관련 부서 상위 직급에 대한 우선 배치, 성과 상여금에 대한 지급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일자리 전망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
예. 박사님. 네. 일단은 뭐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이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 및 삶 그리고 뭐 앞으로 내년에 이제 다가올 대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이 복지라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고 그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약간 미스매칭이 일어나지만 그거는 얼마든지 케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에 대한 이제 가족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학교 적응, 그다음에 한가족 문화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복지 이런 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격증 취득도 매년 뭐 2년 2배 이상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기회를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자리 전망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까지 연달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얼마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일단 발전 가능성은 어쨌든 뭐 5년, 10년 후에 뭐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놓을 수는 없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국가 정책을 보게 됐을 때 사회복지 공무원 역시 증가하는 속도가 약 한 5년 내까지 이제 뭐 한 3배, 4배 이상 계속 증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발전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되 이제 기존에 이제 사회복지사를 하시다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득권들이 많다 보니 네. 그 기득권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기보다는 실제로 지금은 사회복지관으로 해서 좋은 기관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다 보니 들어갈 수 있는 뭐 라인들이 그만큼 좁아지겠죠. 경쟁률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복지관에서 이제 계층별로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충분히 자기의 복지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뭐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50대, 60대, 70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기 평생 직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우리 기자님 고용 안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고용에서는 양성평등의 정도가 평균에 비해서 되게 높게 나타났고요. 고령자 친화성도 높은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력 단절의 여성이나 혹은 고령자 50대 이상의 분들도 얼마든지 취업하실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업으로서 아주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방법들과 사회복지사의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기 전에 이것만은 좀 알았으면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기자님? 네, 제가 실제로 취업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 몇 분과 이제 전화로 취재 인터뷰를 해본 결과 생각보다 의외의 것들을 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각 직업별로 특장점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분명히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지 그렇죠. 않을 건데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 인구 고령화로 노인복지 정책이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 가정으로 인해서 또 다문화 가정의 복지가 늘어가고 있고 저희 지금 진행하는 분들 중에 여성이 3명이잖아요. 네. 4명 중에 3명. 이만큼 여성 경제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아동이나 보육복지 쪽으로도 상당히 다변화되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만큼 사회복지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네. 얘기인데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복지제도를 뭐 실행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1대1로 대면하셔야 되고 또 민원 서비스를 직접 처리하셔야 되는 그런 고된 직업이라서 사명감이 없다면 절대 할 수가 네. 없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책임감, 진실성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요구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복지제도가 어떤 걸로 이루어지시는지 아시죠? 돈이. 어떤 걸로 이루어지죠?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획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 그래요? 그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네,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네. 사회복지사분이 직접적으로 각각 이제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 냉철한 판단 기준도 있어야 된다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창의력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다. 그것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계신다라고 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준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 박사님께서도 우리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세입 글로벌을 이제 행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네입 글로벌을 이제 행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보면 이제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밟고 다니지는 않느냐라는 것처럼 주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복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를 꿈꾸시는 분들, 이 모든 여성분들, 이 행운보다는 행복을 아끼고 소중하게 가꾸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김은지 기자님, 조재환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텐데요. 내일 어떤 내용들 준비가 돼 있죠? 네, 오늘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업무와 취업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내일은 실제 취업을 위한 전략과 궁금증,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을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계신 모든 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